단열재를 두껍게 하면 곰팡이가 안 생기나요? 벽과 붙여진 단열재 사이에 결로가 생기지는 않나요? 단열을 했는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지난 단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남기신 글들입니다. 결로를 제대로 잡으려면 온도와 습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단열은 벽면 온도를 지키는 방패이고 습기 통로를 열거나 닫는 투습과 방습은 결로를 막는 유기적인 갑옷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어 체계가 조화를 이뤄야 결로와 곰팡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IT 업계의 UX 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근래엔 오래된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셀프로 하게 되면서 주택의 사용 경험의 불편함과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곰팡이 및 결로는 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3위 안에 드는 핵심적인 불편함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택 관련 민원 분석 통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 4건 중 1건은 결로와 곰팡이 문제입니다. 곰팡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 주거 환경의 공통적인 위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주택의 평균 약 30% 이상의 주택이 결로와 곰팡이 문제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로봇이 걸어다니는 발전된 문명을 가진 현대사회. 그런데 왜 곰팡이는 해결하지 못한 걸까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습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가벼이 보고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로라는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방어력 좋은 갑옷을 입을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습기는 단순히 공기 중에 고요히 멈춰있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마치 가득 찬 만원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건조한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습기가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으며 물체를 통과하는지 보여주는 자재별 투습 저항 ST 값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습기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결로의 칼날에 잘 저항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습기가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습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공기조차 통과하기 힘든 촘촘한 콘크리트 벽조차 습기에게는 사슬갑옷과 같습니다. 수증기 분자의 크기는 0.27나노미터입니다. 공기라고 부르는 질소는 0.36나노미터이고 산소는 0.35나노미터입니다.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처럼 느껴지지만 둘의 크기와 날렵함을 종합해서 비유하면 공기가 덤프트럭이라면 습기는 스쿠터와 비슷합니다. 특히 돌파력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공기라는 덤프트럭이 골목 입구에서 길을 못 찾아 멈춰 있을 때 수백 대의 습기 스쿠터는 이미 벽 너머 건조한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단열재로 자주 사용되는 아이소핑크라고 불리는 XPS의 성능을 보시죠. 제가 사용한 30T의 경우 MDF 합판과 비슷한 수치로 투습 저항층입니다. 100T의 경우 콘크리트와 비슷한 수치로 불투습 방습층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연질 우레탄 폼은 투습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공기 덤프 트럭은 차단되었지만 습기 스쿠터가 달리기에는 아주 쾌적한 도로가 됩니다. XPS 100T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틈으로 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면 결국 결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질 우레탄 폼 표면이 노출된다면 방습 테이핑 혹은 별도의 방습층의 추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지난 단열 영상을 보셨다면 이슬점이 결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영상에서는 50% 습도일 때 온도의 차이에 따라 이슬점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는 실내가 20도일 때 습도의 차이에 따라 결로가 맺히는 이슬점의 온도 변화와 곰팡이가 어느 정도의 습도에서 가장 잘 피어나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습도가 늘어날수록 물을 뱉어내는 이슬점이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 15.4도, 75% 습도에서 벽에 결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길까요? 네,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라면을 팔팔 끓일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에 가습기를 틀 때 실내 습도는 순식간에 70~80%를 돌파합니다. 순간적으로 일부 구역에서 높아진 습도는 곧 사방으로 확산되며 진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구석진 벽에 단열재가 기밀하게 설치되지 않아 외기가 0.1mm라도 통하고 있었다면 그곳은 습기 스쿠터들의 고속도로가 되어버려 결로와 습기의 만남의 광장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모로 시작하지만 그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중에는 곰팡이 포자를 든 대규모 집회가 되어버립니다. 실내의 습기들이 석고보드를 넘어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결로를 만드는 상황을 없애야 합니다.
이제 습기가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질주하는 습기 스쿠터들을 어떻게 막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습기 방어 소재 중 압도적인 방어력을 가진 소재가 있죠. PE 필름입니다. 아주 얇은 두께를 가졌고 아주 유연한 소재에다가 가격도 너무 착하지만 습기를 완벽에 가깝게 방어해내는 최강의 갑옷입니다. 집 외부에 방습층이 없는 경우 실내에 방습층을 만드는 데에는 PE 필름이 끝판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습기는 겨울철에 문제를 많이 만들지만 한여름 장마철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역결로라고 불리우는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내부가 고온다습해서 습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아우성이지만 반대로 장마철에는 외부가 고온다습하게 되어 습기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에어컨의 냉방을 18도 정도로 차갑게 해둔 경우 PE 필름도 함께 차가워집니다. 이 상황에 장마철에 87%의 습도가 유입되면 PE 필름의 뒷면이 이슬 점에 도달해 결로가 맺히게 됩니다. 이 구조층에 쌓인 습기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갇혀버려 결국 곰팡이를 피워내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영리한 갑옷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변형 투습 방습지입니다. 이 소재는 똑똑한 습기 자동문입니다. 주변의 습도가 낮으면 습기가 통과하는 걸 막아주고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가 잘 통하도록 열어줍니다. 집 안의 습도가 한 영역에만 고습 혹은 저습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진 스스로 조절되는 스마트 습도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스마트함을 믿고 욕실 벽에 설치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욕실은 1년 내내 수증기가 꽉 들어차 있는 특수구역입니다. 욕실처럼 항상 습한 곳에 설치된 가변형 방습지는 습기를 구조체에 무제한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거실과 방처럼 사람이 머물며 온도와 습도가 변하는 곳엔 지능형 갑옷인 가변형 투습 방습지를 쓰는 것이 좋고, 물을 상시 사용하는 욕실이나 다용도실엔 철벽 방어력의 PE 필름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석고보드를 지지하는 집안 내측의 골조를 목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 스터드에 비해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가공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이죠. 석고보드 뒤쪽에 목상 골조를 설치해 두셨다면 공기 중 습도량의 차이에 따른 목재의 함수율 변화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목을 설치하고 사람이 살면 목재의 함수율이 9에서 10% 선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벽 내부의 결로나 침수로 습도가 85% 이상이 유지되면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해 함수율이 20%를 넘기게 됩니다. 목재 함수율이 나무가 물을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인 섬유포화점 30%를 향해 달려가면 물을 듬뿍 머금은 목재는 마른 나무에 비해 훨씬 잘 휘어지고 약해집니다. 지붕이나 벽체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목상이 힘을 잃으면 결국 구조적 처짐이나 뒤틀림이 발생하고 심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다시 겨울이 오고 저습한 환경이 유지된다면 목재는 다시 안정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상을 남기게 됩니다. 미세한 변형이 생기고 또다시 여름이 와서 습기가 찾아오면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형이 잦아지면 붕괴 임계점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좋은 집이란 단순히 비싼 자재를 쓴 집이 아닙니다. 이슬점이라는 과학적 임계점을 이해하고 열과 습기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진 집이 건전하게 설계된 좋은 집인 것입니다. 한국의 건축법은 단열재의 두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축되는 건물들은 설계도상 단열재의 두께를 검토해 승인되는 까다로운 규정입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층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습기는 두꺼운 단열재의 0.1mm의 틈새를 통과해 단열재의 뒷면의 결로를 만들고 결국 곰팡이를 피워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기준법에는 방습층 설치 규정이 있긴 합니다. 벽체, 지붕, 바닥 등 단열 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 중 결로 발생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단서 조항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단열재 자체가 방습 성능을 가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공사 시공사는 방습에 가까운 단열재인 XPS를 적당히 둘러놓고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만연합니다. 결국 현대건축은 단열재의 규정을 통해 열교를 막아 에너지 효율이라는 방패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방습이라는 결로의 갑옷은 생략되었습니다. 단열을 꼼꼼히 했는데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 단열은 열의 교환을 막는 것이고 방습은 습기의 교환을 막는 것이다. 단열과 방습을 해야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리모델링은 그저 운에 맡기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UX 디자이너이자 셀프 리모델링 기술자로서 리모델링을 계속 디버깅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